자, 그럼 오늘 준비한 거를 해보면요. 지금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와가지고 요거를 한번 볼까 해서 번역본도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앤디셔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에서는 뭐 꽤나 또 약간 비관론자입니다. 꽤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데 원래 이제 모건 스탠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독립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경제하면 자주 나오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벼랑 끝으로 나가는 세계 경제 역시 비관론자답게 썼는데 일단은 뭐 들어봐야죠. 내용을 들어봐야 되니까.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핵심은 뭐냐면 세계 자산 시장은 모두 버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일단 뭐 첫 구절부터 세게 치고 나오는 건데 그리고 한두 곳의 버블이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런 버블이 광범위하고 연쇄적인 버블은 결국 불평등만 증가시킬 뿐이면서 결국에는 닷컴 버블처럼 끝날 것이다. 닷컴 버블 기억하실 겁니다. 주식으로 놓고 치면은 우리가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최근에는 경제 대공황 이후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힘들었는데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IMF죠. 네, IMF죠. 우리나라는 43%가 IMF가 제일 빡셌다고 그러고 뭐 당연할 겁니다. 그때는 한 집 걸로 한 집이 빨간 딱지 붙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근데 주식만 딱 놓고 보면 닷컴 버블 때가 더 많이 빠졌어요. 금융위기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엮여있던 나라가 많았던 거지 닷컴 버블은 말 그대로 닷컴이잖아요. 인터넷 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에 투자 안 한 사람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낙폭으로 치면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정도는 비관이 아니고 저주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의 가장 금융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버블 붕괴하고 똑같이 끝날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할 것이고 전 세계가 버블이기 때문에 멀쩡한 곳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왜 다 망한다고 하는지. 네, 뭐 망한다는 얘기는 하도 자주 봤는데 일단 설득력 있는지 한번 보죠. 이유를 한번 보면 일단 양적 완화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정작 선진국에서는 돈이 잘 돌지 않고 신흥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보이시냐면 M2 아시죠? M2. 보통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M2입니다. 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증가하면 집값 올라가요. 시중에 돈이 남아 돈다는 말 할 때 그 기준이 이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현금성이에요. 뭐 나중에 이걸 타고 이게 아니라 뭐 이게 M3면 나중에 M12까지 가는데 보통 자산 지수는 M6까지 봅니다. 그럼 M1이 뭐겠어요? M1. M1 말 그대로 현금. 말 그대로 현금. M2도 현금과 다를 게 없는 거. 뭐 예금 같은 거겠죠. 깨면 바로 현금화 되는 거. 그리고 가면 갈수록 현금하고 좀 멀어지는데 6까지는 다 그냥 유동성으로 봅니다. 근데 핵심은 M2까지 보는데요. 그리고 얘는 M2 증가율에다가 V가 붙어 있죠. 벨로시티입니다. 자, 1억이 한 번 도는 거하고 100만 원이 100번 도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100만 원이 100번 도는 이렇게 되죠. 똑같죠. 네, 산소에 약하시네. 그렇게 되는 건데 돈은 찍었는데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효과 없다 이 말이죠. 돈을 안 찍었는데 이게 떨어지면 아예 돈이 안 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수는 커졌는데 뒤에 게 낮아진 거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효과 없고 오히려 이 효과는 신흥국에 가가지고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 2008년 이후로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2008년 이후로 세계 경제 회복은 이 버블에 힘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 버블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집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커지잖아요. 거기에 기댔던 수요가 지금까지 돌아온 거의 원천 동력이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린 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이 터지는 그 바늘은 미국의 인플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올까요? 안 올까요?
돈이 안 도는데 뭐 인플레가 올 게 없죠. 그죠? 돈이 안 도니까. 그러면 미국이 인플레가 나중에라도 오면 그때는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의 버블에 힘입었던 그게 다 무너지니까 다 죽고, 이제 그게 결국엔 미국까지 와서 미국도 죽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저주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1980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양털깎기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남미 좀 살만하면 금리 올려가 다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다 뭐 이런 말, 남미 이야기 나올 때 우리는 태평양 건너있지만 미국하고 붙어있는 남미는 더 영향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국이 금리를 좀 빨리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린스펀 때. 그래서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IMF까지 가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구맹랑한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71년에 닉슨 쇼크로 해가지고 돈이 금에서부터 속박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왔습니다. 오일 쇼크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벌커가 나타나가지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카드론 금리보다 비싼 18%를 넘겨버리죠. 이 양반은 취임식 할 때 3% 올리고 시작했어요. 지금은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앨런이 그 0.25 올리는데 9년 6개월이 걸렸는데요. 취임한테 일단은 3%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했으니, 그때는 아무런 기자회견 없어요. 올림하고 그냥 성명서 나오고 기자들 아무리 뭐라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FOMC 전날에는 다 초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올릴 때 얼마 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았는데 미국이 금리를 높이니까 신흥국들의 돈들이 미국으로 가요? 신흥국으로 다시 나가겠습니까? 이머징 펀드에 투자에 1년에 20%를 벌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예금에다가 넣으면 15% 준대요. 어느 가겠습니까? 당연히 망고속편한 예금하겠죠. 그럼 돈들이 미국으로 다 올 거 아닙니까? 신흥국들은 자기 자본이 없어요. 다 돈 빌려서 하는 거지. 돈 빠지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툭툭툭툭툭 쓰러지다가 결국 우리나라까지. 그게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출발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알면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저주일 수 있다는 거고, 또 최근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는데 상주 아시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게 다 기술주잖아요. 다 기술주죠. 그래도 물건 만드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테슬라. 근데 테슬라는 기사에서 많이 봤는데 도로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기술주 위주로 갔던 게 바로 닷컴 버블이었어요. 닷컴 버블. 아시잖아요. 그때 조선일보 시총보다 인터넷 조선일보 시총이 더 높았고, 그때는 회사 이름에 디지털, 인터넷 이거 넣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면 묻지마 샀으니까. 오늘 마치 코스닥의 묻지마 바이오 사기하고 똑같은 그림이었죠. 재밌는 얘기인데요. 오늘 거래 대금 7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앞에 바이오 주식이 6개나 있어요. 코스닥 바이오 주식이 삼성전자 거래 대금보다 오늘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거죠. 약 빤 거죠. 말 그대로 약을 빨았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건데,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 엄청나게 높은 밸류를 보면 2000년에 아마존이 EPS가 뭡니까? 주당 수익률이죠. 자, 이 회사가 주식이 100주가 있어요. 근데 100만 원 벌었어. 주당 수익률 얼마입니까? 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당 수익률에 대비해서 아마존이 1000배 거래되었던 걸 기억한다는 거죠. 뭐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존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그 약간 교보문고 같은 느낌이었죠. 네, 실제 책이 중심이었고.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다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닷컴 버블 때보다 더 골 때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닷컴 버블이 이제 생기고 뭘 어떻게 한 거는 그때 2001년에 그 9.11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미국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지금은 저금리가 우리나라 고금리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 똑같잖아요.
굉장한 나라죠. 미국하고 동급으로 놀고 있습니다. 여차 잘못하면 우리가 더 이제 낮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우리가 더 낮았다는 건 한 번도 없지만 채권금리가 더 낮아진 적은 꽤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다 완화적이라는 겁니다. 다 완화적이라는 거라서 실질 이자율은 어딜 가나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누구한테 예금을 맡기든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먹는 게임이라는 거죠, 지금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빚내가지고 뭘 사서 임대료 주면 그게 더 남는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2.5% 대출 받아가지고 100%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걸 월세를 줘. 그래서 연 4%를 먹어요. 그럼 1.5% 앉아서 먹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버블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심각해졌다는 거고, 이거는 근대 이후로 전 세계가 저금리인 건 처음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꺼지는 것도 처음일 거라고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는 신용이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치솟게 하는 방아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버블이 있으면 이제 터진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버블이라고 하겠죠. 이게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경기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언제 터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양적 완화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버블을 부추겼다. 앞에 M2 중과율이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주로 돈들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재밌는 게 서브프라임 터진 건 미국인데 더 홍역을 치렀던 건 주변 국가고, 그죠? 그리고 금리를 먼저 낮추고 돈을 찍은 거는 또 역시 미국인데, 그 돈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미국은 인플레를 안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는 오히려 신흥국의 버블을 부추겼는데, 그러면 부동산의 그 상식으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버블이다 말할 때 주로 나오는 팩트가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아파트의 가격은 치솟아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가격은 치솟는데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거는 딱 하나로 설명됩니다. 공실이 늘어났다거나, 그죠? 임대 수익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물건값이 너무 오른다는 거죠. 강남에서 4% 임대 수익률을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강남 물건이 비싸잖아요. 다른 데는 6% 나온 데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6% 되려면 엄청 월세가 비싼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 끼지도 않고요. 뭄바이, 베이징 이런 데가 임대 수익률, 그렇다고 임대가 빠지는 데 절대 아닙니다. 월세도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신흥국에 투자되는 바람에,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자, 미국이 돈을 찍습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달러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달러를 계속 찍을 건데, 그럼 달러 가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바보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른 돈이 세상에 달러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위안이 있다고 칩시다. 위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위안화는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면 망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달러를 받아서 위안화를 사두면 앉아서 돈 먹겠네? 이해되죠? 달러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위안화도 좀 믿음이 안 가.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걸 하고 싶어요. 담보 중에서 제일 쳐주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담보 중에 짱이잖아요. 그래서 위안화로 된 부동산, 중국 부동산 하는 거죠. 그죠? 중국 아파트들이 막 올라갑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죠? 베이징은 우리도 지금 서울 외곽고속도로 하나 더 만든다 그러는데, 베이징 외곽고속도로 8개 있습니다. 크긴 크죠? 예, 크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강남 3구 아파트냐, 강북 아파트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베이징은 어떻게 되는 건 8번 아니냐, 7번 아니냐, 6번 아니냐로 봐요. 예, 가면 갈수록 자금성 황제랑 가까워지는 거지.
실제 일본화는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여기 아파트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대입니다. 왜? 계속 오르니까 알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이 돈들이 신흥국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신흥국으로 와가지고 뭐 중국에 뭐 특별히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들어가요. 그러면 달러 가지고 중국 아파트 못 사죠. 그래서 중국은행 가가지고 달러를 주고 위안화를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달러가 중국 은행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럼 중국 인민은행은 이 달러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걸 삽니다. 미국 채권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돈이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돈이 돌면서 부동산 값만 미친 듯이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로 올라가니까 임대 수익률은 올라가더라도 얘가 너무 빠르니까 내려가는 걸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건 버블이다.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 이렇죠. 실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미국에서 돈을 찍었는데 돈을 찍었으면 돈을 찍으면 어찌됐든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죠. 얼마나 떨어지냐의 문제지.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는 자산이 있죠. 우리로 치면 예금이고,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갖고 있으면 같이 떨어질 건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일단 빨리 팔아야지.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스탑이 됩니다. 달러가 3% 빠질 것 같아도 대출 이자가 5% 올라버리면 이 로직이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상황에서는 적당히 하다 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를 낮춘 정도가 아니라 돈을 아예 확 찍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찍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찍었습니다. 6개 기축 통화가 다 찍었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야 되는 거지, 다. 이 돈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미국에서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도 사고 하겠지만 가장 안전한 채권이죠.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채권 매수세가 등장합니다. 외국 자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다시 지켜지거나 오히려 상승해요. 그럼 금리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대출 이자가 더 내려가.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까지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은퇴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불리는 샌디에고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시애틀 이런 데가 1년에 평균 12% 이상씩 오르고 있어요. 강남도 그렇게 안 오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바퀴가 돌아서, 그래서 이 양반이 전 세계가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중국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야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경기 개선 속도보다 부동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흥국 이야기라면 또 미국에 와서는 금리를 낮추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고용을 늘리는 거잖아요. 실업률을 낮추고. 그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됐느냐?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인트루이스 런쥔에 가면 나오는 건데, 이거 무료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긴 정보의 보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 파란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리고 있네. 자, 저 왼쪽 거 먼저 보십시오. 왼쪽 거는 붉은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게 통화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통화가 증가해도 신규 일자리가 그닥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원래대로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통화 공급이 늘면 이게 늘어나야 효과가 있는 거죠. 안 늘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 거 보시면은 검정색은 GDP 대비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고용을 올려가지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되느냐? 자, 파란색은 전년 대비 금리 인상이거든. 금리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설비 투자가 많았던데, 요때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요때는 뭐 80년 이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때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뭐 금리는 그냥 와리가리를 하고 있어요. 별로 상황 관계가 요즘 들어서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또 최근에 또 설비 투자가 늘었다가 확 줄었는데, 얘도 뭐 그닥 상황 관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비 투자 늘리고 저 빨간색, 까만색을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풀고 난리를 지기는 건데 별로 효과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효과도 없는데 자꾸 돈을 찍으니까 돈을 찍고 경기 부양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한다? 부의 집중이 일어나는 거죠. 소득 불평등. 자,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MF 직전까지 우리나라 막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때 우리도 경기가 좋았지만 그 과실은 누가 대부분 가져갔습니까? 정부와 끈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익을 가져갔죠. 그런데 걔네들의 탐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IMF가 빵 터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극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국민이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집값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뭐 조금 살림살이가 조금 펴지겠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집값이 뭐 몇 억씩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경기 좋은 거에 대부분이 한쪽에 집중되는데 상위 5%에 집중되는데 그러다 버블이 터져가지고 꽝 터지잖아요. 그럼 비용은 다 같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뭐 연금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한 템포마다 그 돈들이 자꾸 특정 지역으로 특정 계층에 몰려서 결국에는 부의 집중이 화폐의 흐름을 방해해서 또 다른 붕괴를 불러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도 있죠. 실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 우리들은 같이 그리고 하다못해 세금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금 모은다든지 IMF를 극복하는데 왜 환갑 넘으신 할머니들이 돌반지를 내놓고 금리바를 빼놓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건 나라를 위해서 하신 거지만 그걸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거기 미국만 하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 행정부는 공적 자금 투입했고, 미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다 막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생하는 부담은 전 세계가 같이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법만큼 부담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조심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근데 지금 당장은 긴축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달러가 좀 강해지면 신흥국들이 기절을 한다고. 신흥국이 왜 신흥국이겠습니까? 뭐 잘 살면 선진국, 못 살면 신흥국, 뭐 그것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선진국을 이제 개발국가라고 하죠. 개발이 끝났다. 데벨롭티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기 자본들이 있어요.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내수 시장이 큰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수출보다 뭐가 중요하다? 개인 소비. 그 안에서만 돌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은 그거 야구할 때 아메리칸 시리즈입니까? 월드 시리즈입니까? 미국에서 하는데 왜 월드 시리즈야? 월드컵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더 어이없는 건 영국은 프리미엄 리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리그는 다 하급 리그인가? 물론 뭐 중국 리그 이런 건 하급 리그는 한 것 같은데 이탈리아 60년 만에 떨어졌다면서요. 들리는 말로는 세계대전에 졌을 때도 이러진 않았다는 말이 있던데 아무튼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면 무슨 얘기하다가 이탈리아 얘기하다가 깜빡했다. 내수시장. 네? 내수시장인 거죠. 기억 좋으시네. 근데 우리도 예전에 박정희 때 막 개발하고 할 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광부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막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와중에 그 돈을 좀 슈킹하신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일본하고 또 수교해가지고 번 돈으로 포항제철 만들고 뭐 한 건데 참 애매합니다. 뭐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일단은 개발도상국은 가장 큰 문제가 자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생각에 가진 거 땅도 좁고 근데 사람은 많고 돈 빼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다고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출산 얘기. 저출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예전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였는데. 예. 그때는 단순했죠. 먹고 살기 힘든 게 얼마나 단순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애를 적게 낳으라는 놀라운. 근데 그게 또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라도 변명을 안 하면 너희들이 못해서니까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 그 박정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박정희가 4.19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 폭동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네. 왜? 자기 스스로도 쿠데타로 집권을 한 데다가 바로 앞에 4.19로 이승만이 날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봉천이나 뭐 이렇게 약간 신림 그쪽 동네 있잖아요. 거기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었거든요. 왜겠습니까? 그때는 강남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강남 개발 처음 68년도에 나왔을 때 무슨 개발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영동 개발이라고 해요. 영동 개발. 지금 영동 개발한다면 저 어디 뭐 강릉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왜 영동이에요? 영등포의 동쪽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다리 2개밖에 없던 시절에는 여의도 영등포 외에는 다 그냥 뽕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뽕밭이 나중에 지금 양재 IC가 되고 말죽거리 잔혹사 그 동네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다 뽕밭이고. 그리고 잠실 처음 개발됐을 때 잠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인데 다 연탄 보일러였어요. 연탄재 때문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탄은 타도 그대로잖아. 놀랍게도. 타면 줄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타도 색깔만 바뀌잖아요. 태워 없애라는데 얘는 태워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님들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욕먹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중간에 자다가 이렇게 연탄 안 갈아줘서 연탄불 꺼트려 먹으면 엄청 구사리를 먹었죠.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최소한 하루에 한두 개씩은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생각해봐요. 복도식 아파트예요. 다 연탄 떼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다 그냥 하나의 지금 사진 보면 화성에 온 것 같아요. 연탄재 가지고 눈이라도 오면 이제 그걸로 제설을 하니까 지금 잠실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놀라운 버스 딱 2대 옵니다. 그때 일자리가 다 어디 있겠습니까? 명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2개고 버스 2대입니다. 출퇴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동탄에서 출퇴근하는 것부터 이거보다는 쉬울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농협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잘 됐죠.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금융권에 취업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좀 안 좋았는지 원주에 발령이 났습니다. 강원도 원주죠. 그래서 송파에서 2시간 반씩 출퇴근합니다. 힘들어 죽겠다면서도. 왜? 원주에서 방을 구하면 원주 남자를 만날까봐.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그 조그만 동네에서 좀 예쁘장한 그 텔러가 나타나니까, 원주시가 약간 들썩들썩 했나 봐요.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 직원이 뭐 할 게 뭐가 있어서 농협 카드를 많이 발급했는데, 발급이 전국 1위랍니다. 혼자서.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이 캐리어로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거. 2시간 반씩 출퇴근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개팅이 엄청 들어오는데 다 제끼고 있대요. 다 원주 사람이라서. 원주 분들한테 뭐라고 한 게, 그 친구가 그렇다고요. 뭐. 아무튼 뭐 그게 생각이 나는, 이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자꾸 옆으로 새네. 예. 그때 이제, 영등포 이쪽에 68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를 가장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여기로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에서 일자리 찾아 올라왔는데 명동이나 이런 데 집을 못 구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봉천동이나 서울역 뒤쪽에 이제 달동네 많았잖아요. 거기에 그 달동네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아파트는 넓잖아요,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게 4층짜리 빌라가 쫙 깔려 있는 데 있죠. 네. 4층짜리 빌라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빌라, 빨간 벽돌 빌라들 있죠. 그냥 얘네들 헐지도 못해. 이 헐고 5층으로 올리면 또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예전에 달동네는 심지어 옥탑방도 있고 사람을 거의 서랍에 넣어놓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노태우가 예전에 200만 호 건설한다고 할 때 기억나십니까? 전국 200만 호 건설한다고. 요거 때문에 집값이 잡혔거든요. 요거 때문에. 당시에 전국의 집이 600만 호였어요. 인구가 4천만인데 그때는 온 가족이 한 방에 사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정말 잘 살지 않으면 자기랑 자기 동생이 각 방을 쓰면 부자죠. 다 원래는 다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랬던 건데, 그래서 여기에 그 폭동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체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쪽으로 가서 강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또 무슨 얘기다 헛소리를 많이 했네요. 뭐 나중에는 편집하는 걸로 하고 원래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면 그 신흥국하고 지금 연준이 연결되어 있는. 박정희 얘기 무슨 뭐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죠? 박정희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그 폭동에 대한 두려움이. 네. 신흥국은 자기 자본이 없다고요. 네, 또 많이 옛날인데, 또 옆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외국의 차입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증가가 폭동을 두려워할 정도로 늘어났었다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동장 반장들 제도가 그때 많이 구비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빨갱이 색출하라 거죠.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답이 없다는 거죠. 왜? 너무 가까워요. 건너면 바로 사대문이잖아요.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 없다는 얘기를 하죠. 인구절벽 얘기 나오잖아요. 인구절벽. 그때는 제일 없었던 게 돈이고, 그죠? 근데 지금은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얼마 전에 강남의 마지막 대단지라고 할 수 있는 반포 센트럴자이 그 추첨 현장에 5천만 원, 그 현장에만 최소 1,000억 현금이 모였다지 않습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5천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놓고 갈 정도로. 이게 뭐겠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돈이 많다는 건데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니까 일부 지금 신흥국들, 우리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뭐 인도나 뭐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우리 예전하고 비슷한 거겠죠. 거기는 어떻게 하죠? 거기도 뭔가를 해야 돼요. 거기는 오히려 한국식 모델이 좋아요. 우리는 독일식 모델을 따라간 거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죠? 한 군데 집중을 시켜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될 놈들만 키워가지고 일단 LG, 삼성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단 자본 축적이 되면 그때 해보자. 그게 이제 한국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걔네들 뭘 합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지었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7 폭발했을 때 베트남 GDP가 7% 빠졌다는, 그 정도로 큰 규모의 해외 투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신흥국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돈과 기술이 오니까 싼 노동력을 미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투자와 그 기술을 유치시켜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 뭐 공장을 빼는 건 쉽지 않겠지만 요즘에는 꼭 공장이나 설비 투자만 들어온 게 아니죠. 한머니들이 들어오잖아. 그렇다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중국 이야기도 하겠지만 달러가 조금만 강해질 것 같으면 신흥국이 박살이 났습니다. 뭐 2015년 8월 중국, 2016년 1월 2일 전 세계,
다 기억이 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의 주장은 이제 연준은 긴축을 빨리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긴축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긴축을 못할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데 그러다가 미루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갑자기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죽는다라는 건데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오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 미국 우리나라는 가계 하면 부채죠. 가계 하면 이제 부채잖아. 미국은 근데 가계 자산도 봐야 됩니다. 가계 자산도 봐야 돼. 이게 미국의 가계 자산이에요. 여기 잠깐 빠졌죠. 요거.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뭐 금융위기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잠깐 빠졌다가 지금 전고점 뚫고 올라간 지 오래됐네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거진다. 전고점 회복했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래서 임박했다. 우리는 곧 망한다는 게 지금 앤디제의 주장이었어요. 주장이었는데 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시죠? 저기 뭐지? 뭐 하시는 분 계신데 제대로 보시 설득당할 뻔한 거죠. 그래서 잠깐 이게 사실 지금까지 제가 뭐 첨언을 하면서 틀렸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라서 주식이고 뭐고 다 던지고 그냥 상관은 분양받을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지금 연말이라서 경기 전망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 전망 많이 나오는데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넣고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아예 틀린 얘기를 하면은 틀린 팩트를 가지고 틀린 주장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찾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닙스라고 아십니까? 이제 네. 다이어트용으로도 많이 뭐 한다는데 여기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물에 타 먹어도 좋고 견과류 먹어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럽게 맛없어요. 진짜 맛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루에 2티스푼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 이상은 못 먹을 테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물에 타서 드셔도 그냥 먹으면 못 먹을 테니까 그리고 견과류 한 개도 더 고소함, 그냥 먹는 것보다 고소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닙스의 가장 큰 효율이 뭐냐면 입맛 떨어져서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트에 뿌려서 먹어도 좋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누가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방법을 2만 개 시도해서 2만 개 다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려 해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원래대로라면 입맛이 떨어지면 안 먹어야 되는데 열받아서 더 먹게 됩니다.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비관론계에서는 열정적인 팬들을 몰고 다니는 팬텀 있는 이코노미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독립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독립하면 그거는 독립이라고 얘기 안 하죠. 해고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래소 다 데리고 나오면 이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래서 옛날 방식을 버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론을 제가 이때까지 말하는 걸 하나 말씀드려요. 이 보고서가 나온 게 2013년 9월 9일입니다. 근데 어제 발행됐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똑같죠. 이거 4년 전 이야기예요. 4년 전 이야기. 예. 그래서 예리하신 분들은 도표가 과거 도표라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건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넣었어요. 일단 숫자도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일단은 제가 이거를 4년 묵은 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고점 논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4년 전부터 이제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 아직도 잘 활동해요. 검색해 보면 이제 블룸버그도 얼마 전에 또 인터뷰해가지고 3일 전에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한데 자 카카오닙스가 쓰고 맛없다는 거를 말을 안 했다면 이 아저씨가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안 한 건지 그게 뭐겠습니까? 거대 유동성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돈 찍어서 버블 생긴다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버블을 유발한다. 그리고 버블만 딱 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버블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본질은 뭐예요? 버블이 일어나는 본질이 뭡니까? 거대 유동성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쫙 서머리를 보여드렸는데 거대 유동성이 뭔가를 경제 환경을 바꾼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냥 버블이 터진다. 버블이니까 버블이 터질 거다. 금리 올려면 버블 터진다.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인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2008년 이후로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한 거를 다 합치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한 것까지 다 합치면 몇 번이겠어요? 자, 10년 동안 전 세계는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했을까? 700번 했습니다. 700번. 그러니까 돈을 찍을 수 없는 나라들은 다 금리 인하를 빡세게 했고 돈을 찍을 수 있는 나라들은 그냥 화끈하게 돈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선진국인데 선진국 별로 안 찍은 것 같죠? 왜?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낮아서 낮출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1인데 1%인데 1%에서 더는 그래서 놀랍게 마이너스까지 뚫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흥국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신흥국이 합치면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효과라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과거의 버블은 뭐예요? 과거의 버블, 이런 사람들이 버블에 왜 이렇게 민감하냐? 자, 버블의 정의가 뭡니까?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게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예전에는 전 세계 GDP 규모가 이 정도였는데 특정 자산으로 돈이 너무 몰려서 실제는 이랬는데 현재 가가 이 정도까지 넓어져 있다면 여기에 버블이 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닷컴 버블 때는 주식이었고 기술주 주식이었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이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옛날로 가면 튤립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걸 버블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 GDP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의 넓이였는데 이게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커져서 비율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10%인데 파이가 커져서 넓어진 걸 가지고 버블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700번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공급했는데 파이가 커졌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혼란이 다 벗어지는 겁니다. 이 아저씨도 4년 전에 비장하게 세계 벼랑으로 가고 있다고 비장하게 자기 이름 내놓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로 미국이 얼마나 잘 나가요. 그 4년 동안. 그죠? 제가 2013년 이때 아직도 슬라이드도 기억납니다. 그 영화 모세 보면 홍해 갈라지는 거 있죠. 쫙 갈라지는 거 있고 저 홍해 끝에다가 미국 시카고 사진을 걸어놓고 그 모세가 건너는 장면을 슬라이드 놓고 이제 미국으로 가자. 제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래 한국은 구군이 다 슬라이드는 뭐 구군이 다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거가 뭐냐 이러게 그 숭례문 불타는 거. 이게 천지신명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다. 빨리 이 땅을 떠나라는. 근데 그때 변형법도 마찬가지고 전 포트가 미국 100%로 들어갔거든요. 신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때. 다우존수 그때 S&P 얼마였습니까? 그때 1,400, 1,500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2,000몇백이잖아요. 100% 승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돌아온 겁니다. 이제 이머징이 살아나니까. 4년간 밖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일어났던 포항 지진도, 아마 이명박 고향이니까, 이명박이 곧 출도할 거라는 천지신명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아무튼 뭐 그때 되면 진짜 번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참 5년 만에 참 꼼꼼하게 해 드신 분이 이제 포토라인에 서시는 걸 보고, 술 한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전에 그 100분 토론에 잠깐 생방송에서 이명박 죽으면 똑 돌린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약간 싸늘했던 저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죽진 않겠지만, 그렇게 진짜 떡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기대해 보죠. 자, 그럼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까지 나와 있었죠? 여기까지 나와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세인트를 쓰고, 지금 보면 요거 보이십니까?
끝에 약간 휘었어요. 드디어. 아니, 그럼 이때 오른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연준이 그냥 자기가 노를 정한 겁니다. 돈을 더 찍어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한참 돈을 찍고 오퍼레이트 트위스팅을 하고 할 때 오른 거하고 얘는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 요때부터 했잖아요. 요때부터 했잖아. 2015년이에요. 근데 지금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 자료에서는 이게 좀 느려서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2015년 이때쯤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빨아당기기 시작했는데 내려가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M2 중과율이. 이게 M2가 중과한다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걸 가지고 또 담보를 대고 뭐 이게 신용 창출 그거잖아요. 그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투자에 나섰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요때랑 요때 떨어질 때하고 요때는 완전 다르다. 이때는 돈 열심히 찍을 때. 네. 열심히 찍었는데 쫙쫙 빠졌죠. 다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금리 올리고 있는데 반등 나오고 있고. 자, 아까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 뭐 EPS 대비 1000배, 아니 1000배로 뭐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버블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 아마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마존 주가 한번 보시죠. 그때 버블이라고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2000년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마존은 이거 보고 비트코인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아마존입니다. 워렌 버핏도 아마존을 못 샀어요. 버핏도 나이가 드니까 인터넷으로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버핏이 최대 실수가 아마존 안 산 거죠. 지금까지는. 이 말이 그래서 아마존에 물건 사지 말고 아마존 주식 사라. 이런 거, 네, 그런 겁니다. 그 대머리 아저씨도 미국에서 지금 엄청 잘 나가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뭐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신기한 게 보통 보면 아마존이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돈을 잘 벌어요? 그러게 무늬만 유통 회사잖아요. 무늬만. 우리나라에 비슷한 뭐 11번가 지마켓 이런 데는 연일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솔루션이나 예전에는 쇼핑몰만 할 때는 사실 이랬잖아요. 쇼핑몰만 할 때는. 근데 거기서 얻은 노하우로 기업 솔루션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프 베조스가 그런 쪽에서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자기가 해보니까 노하우를 이제 솔루션화 시켜가지고 이식시키는 거죠. 거기에 AI가 붙었잖아요. 뭐 빅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했다고 보고, 뭐 아마존은 뭐 더 좋겠죠. 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아까 좀 보여드린 게 뭐 고용 늘지 않았고 실업률 뭐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다. 저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게 연준 의장 되기 게임 한번 올려놨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긴장됩니다. 일단은 연준 의장이 취임했음이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준금리 그리고 실업률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자, 연준 의장이 가장 큰 목표는 실업률 낮추고 인플레이션 잡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조금씩 올리다가 한 2칸 이상씩 올리지 않으면 이게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번 고개를 들잖아요. 그러면 폭력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잡힙니다. 근데 폭력적으로 올리잖아요. 실업률이 폭발해요 또. 그래서 그 게임 진짜 간단해요. 선 3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러다가 한창 막 끌려다니잖아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끌려다니면 잘립니다. 연임 실패라고 떠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금리를 1%씩 폭력적으로 올리면 뉴스가 떠요. 달러 초강세 시대.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업률이 폭발합니다. 그런 거 해보면 갑자기 옐런이나 버닝키가 존경스러우실 거예요. 와, 이게 뭐, 그 음악도,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만든 건데, 음악도 사람 긴장되게 만들어. 딱, 금리 설정하고 고 누르면 그때부터 음악이 나오거든요. 이게 긴장되는데.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성적표예요. 4%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놀놈들은 논다는 게 자연 실업률입니다. 한마디로 일할 의사가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4%에는 게으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잠깐 그만두고 한 2달로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마침 그때 집계를 하면 실업자로 잡히긴 잡혀요. 이게 마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진짜 좋을 때는 실업자가 좀 늘어납니다. 왜? 알바하던 애들이 그만두고 정규 채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때는 알바도 안 하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와서 지랄이죠, 뭐, 막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죽은 링컨이 벌떡 일어날 수준이다. 충분히 양적 완화는 미국 안에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만 딱 놓고 보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폭력적인 금리 인상 개뿔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물가 안 올라서 한이 많이 갖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의 때 계속 얘기했던 거.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고 12월에도 할 가능성 95% 이상 넘어가 있어요. 그럼 다 뭐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자산 축소 너무 스무스하게 시작돼가지고 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10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벌써 2달째입니다. 자산 축소로 시작했는데 아직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단편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자본 축소가 일어나니까 달러의 보유 매력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원하는 환율이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올라야죠. 왜? 미국 달러 보유 매력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왜? 1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잖아. 과연 그렇냐? 최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거든요. 갑자기 빨간 거 확 빠졌죠, 이거. 유로화가 튀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유로존 경기 지표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강해지는 바람에 얘가 슉 빠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반등을 한 건 맞죠. 95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로화가 아닙니다.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원달러인데 지금 1115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입 얘기까지 나옵니다.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상승이 안 맞는 거죠.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처음 강의를 올릴 때, 왜 그 맞춤 동영상으로 이제 비슷한 걸 띄워주잖아요. 거기에 많이 나왔던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무너진다였습니다. 네.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고 조회수가 더 나와서 열심히 지켜봤는데요. 보니까 논리는 그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망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일단은 너무 단순하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11강 이런 데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금리 올랐죠. 금리 올랐습니다. 부동산 망했나요? 안 망했죠. 그래서 왼쪽 사람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접해드리니까 들을 게 없고, 왼쪽 사람들은 다 무조건 반미라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공부하기 힘듭니다. 선생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그래서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좀 키워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달러가 강해지는데 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강해지냐? 왜겠습니까? 일단은 예전에는 이머징 시장이 진짜 저자 말대로 달러 자본만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달러의 이 반등이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하락할 거야. 그러면 그냥 이거 약간 올랐다고 해서 이머징에서 빨리 철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머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 이머징 통화의 수요가 늘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EPFR 같이 그 자금 추적하는 데 보면 이머징이나 이런 데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세계 경제 체질을 딱 하나로 판단하라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면, 원래는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바라봐요? 앞으로 경기가 화랑이라고 보는 거죠. 왜? 채권은 인플레이션의 쥐약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 것 같으니까 채권 던져야 돼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요. 그런데 미국 국채 가격이 치솟는다. 이러면 앞으로 위험하다고 보니, 안전자산으로 대피했다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것만 있어도 어디 가서 전문가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계속 틀려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거 10년 이거 선물 가지고, 미국 채권 국채 금리 선물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상하관계를 보면 상하관계가 1이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최근까지,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88%가 같은 그림이었어요. 얘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47%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기를 받았는데 신기가 반이 날아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점쟁이 같은 경우는 계룡산 가서 다시 신기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 반 이상 틀리잖아요. 47%는 반 이상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믿어야 됩니까? 이제 이 선생도 이제 갈 때가 갔구나. 예, 좀 더 되면 거꾸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전문가는 이게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떨어지는지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자, 예전에는 GDP 규모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을 것 같으면 주식 비중으로 가다 보니까 채권에서 돈이 좀 빠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내 주머니 안에서 넣고 빼고 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많이 넘어간 그레이트 로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채권 던지고 주식 가자. 근데 지금은 채권 시장만 딱 놓고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에도 사람들이 돈을 낸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도 난 예금이 좋아, 이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날아가. 이 두 개가 동상이몽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예전에는 이 제한된 GDP 규모 안에서 서로 제로섬이었죠. 밀고 땡기고 늘어났다 줄었다. 근데 이제는 양적 완화 때문에 이게 다 커졌어요. 커져서 양쪽이 다 커지는 겁니다. 양쪽이 다 커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채권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왜곡돼 버린 거예요.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고점론에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채권시장은 돈이 빠지는 것보다 새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 버리니까, 그리고 신흥국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나라 그 달러 벌어서 뭐 합니까? 외환보유고로 다시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미국 채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식보다 채권이 더 안전할 것 같잖아,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 10년간은 경기 회복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못 먹어도 안전한 게 좋아서 채권에 더 몰린 겁니다. 그리고 채권 놓고 가면 내일 당장 망할 것 같고, 주식을 보면 지금이라도 수탁론을 풀로 당겨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서로 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아까 4년간 싸우고 있다니까요. 4년간.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어떤 거로 생각이 딱 패턴이 되면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보면 뭐 부동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또 놀랍게 저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분이 또 나와가지고 부동산 강의를 하면 갭 투자를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거꾸로 보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저점이에요. 딱 나중에 카페도 올려놨는데 서울 아파트 가장 하단에서 그분이 꼭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선대인이신데, 서점 갔는데 선대인이 책이 나왔는데 그냥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면 아직 아니고 부동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를 때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한두 번 틀릴 수 있어요. 전망은 맨날 틀리는 거니까. 근데 계속 틀리면 생각을 좀 다시 바꿔봐야죠.
근데 자기 생각을 안 받고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수익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금방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인류가 문명화된 이후에 그 최고의 발명품이자 최악의 발명품이 이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폐. 물론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언어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큰 건 그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후로 그 화폐가 우리가 문명사회 이후로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이 대규모로 찍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몰라요. 특히나 더 모릅니다. 미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일단은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미국에서 일단 미국에는 축적된 자본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핸드폰, TV, 일본 자동차, 뭐 독일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마구 삽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 수출국한테 뭐를 줘요? 네, 종이를 주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 종이를 받아서 뭐 합니까? 생활비 쓰고 남는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레이 술 몇십명 모으잖아요. 진짜 그레이 신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돈을 김정민 씨가 이제 하는 말이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돈은 찍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근데 찍고 싶으면 우리가 찍으면 잡혀가니까 생각보다 큰 범죄입니다 이거. 아니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은 막 뭐 찢어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영모죄죠. 그러니까 현재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삼족을 멸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 위조 지폐 이런 거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연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무한 공급기 4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연준 시스템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을 생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파면 당하는 거죠. 교황한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불만이 많지만 안철수가 일단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가 돈 잘 번 거는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예전 얘기 인터뷰 들어보면 V3 초반에는 월급도 못 주고 막 그랬던 얘기 뭐 들어보셨죠? 근데 갑자기 떼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똑같은 백신인데 그게 이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거예요. 그때 이찬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의 안철수가 된 겁니다. 이찬진이 뭐랬냐면 우리나라는 그때 예전에 저작권 개념이 뭐 지금 중국처럼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찬진이 한국어 컴퓨터잖아요. 맞죠? 그 다 워드 프로세서 다 그걸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들이 돈 내고 쓰는 회사가 몇 군데 되겠어요. 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법으로 저작권 보호법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왔는데 불법을 쓰고 있어. 그러면 벌금은 300만 원이야. 근데 150만 원 주고 사면 정품을 사면 그냥 벌금을 안 내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쫙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안철수 그걸 보고 가는 김에 커미션을 줄 테니 우리 것 좀 봐달라가 된 거예요. 한국어 컴퓨터 V3는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에 온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기업 분석하고 할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캐시카우는 뭐고, 그리고 이 캐시카우를 근본으로 해서 더 터지면 크게 되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에 뭐 진입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닌데 절대 부자도 아니어가지고 안 한 건 없지만 뭐 하나 쉽게 안 되는 집안이라 가지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짜야 됐던 게 요런 게 됐고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지금 주식하는데도 사실 많은 도움은 돼요. 이 회사가 진짜 그 돈을 벌고 있고 이 모델이 괜찮은 모델인지 그리고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프리미엄이 있는 건지 허술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두 번째 시간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 자, 오랜만에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신다는 분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상담할 거를 강의로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중국 하면 제가 사실 그 슬라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 52강인가 55강에서 갖고 온 거예요. 거의 이제 한 6, 8개월 전 강인데 그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잊고 계실 거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자 중국의 고민. 자 우리나라 고민은 뭐겠습니까?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있고 그리고 저는 가계부채보다는 소득 불균형이 더 문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돈 잘 벌면 가계부채 갚으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가계 중에 가계의 빚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중국은 어디에 집중돼 있다고요? 기업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업 부채가 가장 큰 고민인데, 자, 돈을 갚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일단은 그냥 그레이스를 외치면서 돈을 아끼는 거죠. 아껴서 갚는 거. 그런데 아껴서 갚는 것처럼 가혹한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죠. 그 돈 알고 보면 큰 돈도 아닌데 그 때문에 자기 삶을 거의 포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하드 디레버리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빚이 있는데 요거를 갚는데 내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 일부 빚 갚는데 크게 부담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봉을 늘려가면서 점점 조금씩 계속 빚을 갚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자, 중국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빵 터져가지고 한번 휘청하니까 일단 뭔가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자, 미국은 돈을 찍었습니다. 중국은 돈 못 찍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빚을 내서 계속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난리를 지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9년에 코스피가 급등하거든요. 차화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투자자문서 열풍이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뭐 브레인 투자자문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건데 그게 다 중국 때문이었죠. 중국에서 그냥 돈질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냥 일단 도로 짓고 공장 돌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왕창 지어놓으니까 생산은 많아졌는데 여전히 경기는 느려가지고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빚을 내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안 팔리면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중국을 봤을 때 걱정이 돼요. 내 돈 떼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돈 있을 때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중국에서 빠져나가면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러하고 패그죠. 지금 약간 변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중국이 과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뭐 자산들은 팔고 그 위안화를 받아가지고 달러로 받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강제로 묶어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외환 보유고로 때려 막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중국 안에 있는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위안화는 점점 늘어나고 팔고 나가니까. 그러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이 달러를 꺼내서 위안화를 사고 시중에 달러를 계속 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였다가 하루아침에 3조 달러가 무너지니 많이가 됐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유지했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 2015년 8월 11일에 달러 위안화 평가를 기습적으로 절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못 버틸 거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는데, 자,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자,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 빚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빌려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중국에다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투자하지 말고 나한테 돈을 빌려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잖아요. 내가 재산이 1억인데 빚이 1억이에요. 부채 비율 100%죠. 근데 그러면 일단 비율로 보니까 내가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는 그대로도 비율이 내려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본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사채 찍거나 하면 되는데 이것도 빚이니까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죠. 자, 그럼 중국 안에서 돈 가지고는 힘드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광통을 2014년 11월에 시작합니다. 이제 외국 자본이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좀 열어준 거죠.
그래서 슝슝슝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아, 요즘 주식 잘 나가는데 나도 투자하고 싶어.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주식이 정말 좋을 때 내가 지금 1억 있는데 대출을 한 1억 더 받아서 땡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풀어줍니다. 예전에는 개미들이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개미들 돈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지준율,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6번 계속 낮춰줍니다. 2014년 말부터. 자, 그러면 해외 자본 들어오죠. 있는 돈 뻥튀기 하게 레버리지 하게 해주죠. 그리고 기준금리까지, 대출금리까지 깎아줘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로켓으로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유명한 일이 그 공장하던 사장들이 직원을 다 내보내고 앉아서 주식만 해. 그럼 납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식 사면 대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월급 줄 것 같으면 월급 줄 돈으로 주식해야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주식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과열이 오는 거예요. 초과열. 그때 그래도 야 이때쯤 됐을 때 야 이건 무너진다.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고 해서 한번 밀렸는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게 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MSCI 이머징 지수에 중국이 들어갈 거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 펀드의 70%, 80%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그냥 기술자예요. 아, 이 회사가 좋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주식을 늘리라면 늘리고 줄이라면 줄이는 기술자 오퍼레이터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실제 그 액티브하게 하는 헤지 펀드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전 세계 20%도 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따라하려면 벤치마크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MSCI EM 지수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거기 편입되면 7%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그 자금의 7%는 무조건 중국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사놓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더 비싸게 사준다는 게 쫙 퍼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쭉쭉 가다가 운명의 날이 옵니다. 2015 6월 10일 MSCI에서 중국은 아직 멀었다. 안함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 대실망이죠. 대실망인데 근데 중국 공산당들도 정치는 잘하는데 경제는 정말 쥐약인 게 만약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졌잖아요. 이거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줄일 때 줄여야 돼. 정책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 뉴스 때문에 폭락 매물이 나올 때 레버리지 규제를 부활을 좀 일단은 좀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는 여기서 최고점에서 IPO를 대폭 실시해요. IPO 기업 공개죠. 그러면 정시가 화랑이니까 상장만 되면 대박이 나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여기 규제 레버리지를 다시 이제 좀 막았다가 다시 6개월마다 연장을 했거든요. 연장 승인을 해줍니다. 그랬는데 워낙 악재가 커가지고 일단 밀렸어요. 일단 밀린 거고 그리고 옐런이 최악의 말을 했죠. 2014년 7월에 의회 연설에서 이제는 진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질 압력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못 버틸 거다 하다가 결국 못 버티는 걸 시인했죠. 8월 11일 날에 외환보유 털리는 걸 보면서 3일에 걸쳐서 5% 이하로 그냥 팡 쳐버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위안화는 2005년부터 10년 동안 절성만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하다가 이게 큰 폭으로 절하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골로 간다. 는 얘기가 여기 지수 주봉이 이 정도로 날아갔으면 종목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빠졌으니까 살짝 올라왔어. 자, 그러면, 아까 정책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여기서 지금 레버리지를, 아까 말을 잘못하니까 규제를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악재가 터졌는데 규제를 풀어준 건 좀 연장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초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부활시켜버리니까, 규제를 부활시켜버리니까, 있던 스탁론 계좌들이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가니까 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또 그 두 개를 하는데 두 개 다 완전 여기서 규제를 연장을 하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때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우리 일본도 예전에 그랬거든. 대주주들 모아가지고 주식 팔지 마, 죽여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니까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팔지 마. 이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때 이 정도면 좀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뭐 이제는 팔아도 됨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 파는 거예요. 오늘만을 기다렸어. 그랬는데 그날 또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 서킷 브레이커를 중국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날 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안 했으면 증시가 좀 빠졌다 이 정도로 끝날 건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삽질 그런 말도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 중국산이라 되는지 실험해 본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쭉쭉 빠지기 시작하죠. 대주주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지금이라도 던져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나와가지고 이제 주식하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언론을 장악하니까 그리고 드디어 조지 소로스가 나와가지고 중국 5개월 만에 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보스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털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좀 우리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그 차이나 레버리지 우리 요때 들어갔잖아요. 2,600에. 그래 나중에 3,200에서 엑시트 했죠. 30몇 프로 수익 보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다가 2015년 12월 5일 날 성강통이 실시되고 지금 이후에는 사바사바 올라가지고 3,400 정도는 와 있어요. 그 정도 와 있는데 자 이게 중국의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보다는 참 다이나믹했죠. 참 다이나믹했는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타임라인이 생긴 게 뭡니까? 중국이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기업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작전을 시작했다가 한번 크게 화단만 내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작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 작전은 어떻게 하냐? 자본시장에서 주식으로 돈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돈을 또 자꾸 빌려오니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는 시야를 넓히는 걸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우샤오찬 그 인민은행장인데 요즘 무슨 얘기를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솔직해졌어요. 이 아저씨가. 뭐 이제 뭐 끝났으니까. 뭐 중국엔 정관 이유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규제 완화를 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런 괜찮은 얘기인 것 같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제 요게 이제 딥다이빙인데, 자, 이걸 보면 규제 완화는 대부분의 중국의 규제는 뭡니까? 해외 자본을 좀 막아놨어요. 해외 자본 움직이는 거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1년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도 안 되고 해가지고 또 외국에 나와가지고 물건 사고 막 난리가 나는 이유가 그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보면 카드깡입니다, 그거. 백을 왜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 사느냐. 중국 사람들이 백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 가 있는 딸내미한테 돈을 보내면 5만 달러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루이비통 백을 10개를 보내요. 얘를 그 중고나라에서 팔아. 그거는 한도에 안 걸려요. 물건 보내는. 그래서 외국 나가면 다 카드깡 하고 있는 거예요, 유커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깡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만 가면 홍콩은 또 중국이지만 중국 아닌 나라잖아요. 홍콩만 가면 외국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빼냐면 북경 근처에 내가 A 무슨 땡땡 제조가 있어요. 그리고 홍콩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애한테 컨테이너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빈 컨테이너를 운송비만 주고 자꾸 이제 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는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송금이 아니잖아. 그래서 빈 컨테이너가 중국 본토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다 카드깡 하려고 하는. 홍콩까지만 가면 해외로 빠지기가 쉬우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출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 높아지고 하면 컨테이너 다 깝니다.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드가 좀 풀리고 있는데 사드가 터졌을 때 두 개가 다 엮였다 그래요. 일단은 그때도 환율이 조금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어 가지고 자본 유출도 좀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딱 빌미를 준 데다가 한국에 뭐 하고 있었어요? 촛불 시위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폭동 아니겠어요? 중국은 선거가 없어요. 열받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촛불 들고 이렇게 점잖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헌법에 선거가 있으니까. 탄핵이란 절차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도 횃불을 들어야 그 짱돌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19 때처럼. 그렇죠? 우리 그 87년대처럼 제도가 없는 제도를 만들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있는 제도를 쓰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힘을 보여줬을 뿐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다 명동 이런 데 가가지고 명동에서 광화문 갔더니 사람들이 다 대통령 꺼지라고 막 촛불 들고 막 웃고 놀고 있어요. 그런 거 봐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작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재 국가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예 이렇게 된 거, 그 물타기 작전, 나만 죽을 것 같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좀 괜찮은 기업들이 일단 요즘 중국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 괜찮은 기업들이 나서 가지고 외국에서 달러 베이스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뭐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적 완화를 유로존하고 이런 데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미국만 할 뿐이지. 근데 양적 완화로 한 돈은 어떤 등급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돈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등급이 높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에는 물건이 없다니까요. 10년 동안 양적 완화해가지고 우량 등급을 다 샀어요. 연준이 그러다가 이제 찔끔찔끔 내놓는 거잖아. 시장에 물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회사가 회사채를 내놓으면 되게 저렴한 가격에 채권이 팔려요. 그러니까 저렴한 금리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저금리에 돈을 땡기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달러 베이스니까 달러로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알리바바 있다. 알리바바는 뉴욕에 상장돼 있지만 알리바바가 한 10억 달러짜리 채권 발행했어요. 대박 날 겁니다. 순식간에 팔릴 거예요.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본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인민은행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차 한잔 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위안화로 바꿔줍니다. 바로 위안화로 바꿔요. 시장에 가지 않고 딱 10억 달러만큼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환보유고 10억 플러스 됐죠. 시장에 위안화가 늘어났지만 외환보유고도 늘어났잖아. 위안화의 폭락 압력이 얕아지죠. 예전에는 폭락하는 걸 외환보유고를 털어가지고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헐리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환보유고가 위안화 늘어난 거하고 똑같이 늘어나잖아. 그럼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주는 확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하면 그리고 그리스를 보고 깨달은 게 많아요. 그리스는 어떻게 했어요? 빚 다 갚았습니까? 많이 깎아줬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 빚을 내니까 우리끼리 죽고 사는 건데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온 천지에다가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배를 쩌면 다 죽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예전에는 중국이 망하면 중국 혼자 망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1억 빌린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억 빌린 사람이 망하는 거는 그 사람 사정이지만 100억 달러 빌린 사람이 망하는 건 은행 사정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은행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해외에서 달러로 돈을 많이 해가지고 썼는데 중국이 망해버리면 해외 은행들이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빚을 깎아주고 헤어컷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돈으로 급한 돈 갚으라고 돈도 쥐어주겠지. 왜? 은행이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서 독박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중국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로 컸으면 같이 놀자 우리. 내가 이 정도가 됐는데 솔직히 우리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 같은 배에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성공되면 중국은 좀 괜찮아질 겁니다. 왜? 부채가 줄진 않았지만 부채가 구조조정이 됐죠. 가계부채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계부채는 뭐 최근 들어서 1,400조가 돼가지고 400조가 빨리 늘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린 절대 금액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연체율이나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변동금리가 불리하잖아요. 그런 거 비율들을 봐야 되는데 빚의 질적 구조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줄이기 빡시니 질적으로 개선해 놓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닌 거죠. 이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중국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냥 아예 동아줄을 서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부담이 덜면 우리도 해먹을 게 많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참 금융이라는 게 좀 오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중국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기름 얘기도 한번 드려보죠. 기름값이 요즘 한 57불 정도 되는데 어딜 가나 기름값은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된다. 이게 많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네. 내려간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다 전기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차들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차도 전기차 늘어나니까 석유 수요가 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자, 일단 그걸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원유 중에 차가 그러니까 운송에 들어가는 기름이 전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차가 먹는 그러니까 뭐 트럭이든 뭐가 됐든 차가 먹는 기름이 전 세계 기름 수요의 몇 프로나 될까? 50%. 다른 분 20. 다른 50은 안 넣었네요. 15%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나와가지고 다 전기차로 싹 바뀐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충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차를 굴릴 정도로 전기 인프라가 갖춰질 만한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겠냐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은 쉽죠. 일단은 집이 탁탁탁탁 있으니까 그냥 갖다 꽂으면 그만인데 만약에 지금 요즘 좀 좋은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에 테슬라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주차장은 똑같죠. 다 비어 있어요. 테슬라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 테슬라 잘 팔리면 밤새 기다렸다가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내일 먼 길 출장 가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 있네. 근데 이미 테슬라가 충전돼 있어요. 술집에 갔는데 배터리 3% 남았는데 직원이 충전하고 있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냥 220V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이라도 좁으니까 마트나 이런 데를 활용하자 할 수 있지만 인도나 이런 데는 어떨까? 거긴 기름차도 힘듭니다. 거기는. 그렇잖아요. 기름은 안 되면 들고 와서 부을 수라도 있죠. 전기를 어떻게 붓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배터리 교체해 주는 거. 교체해 주면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게 휴대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휴대폰 배터리 전 세계 다 똑같은 걸 써요. 어딜 가도 충전할 필요 없이 얘기하면 그냥 충전한 걸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나는 오늘 개통했는데 배터리 완전 새 건데 거기서 바꾸려니까 후던 걸 주는 거예요. 열받잖아. 그것도 이거 애매한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또 수명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애매한 거거든요.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신흥국들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경제 좋아지면 뭐 트럭이든 설비 투자든 엄청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세월에 전기까지 다 할 거예요. 지금 당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름차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줄어드는 건 있겠지만 신흥국 특히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가 공장이잖아요. 거기서 수요가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기름값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가 사우디겠죠. 사우디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오피넷 기준가가 있고 이거보다 비싼 주유소, 최저가 주유소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러면 국제 유가 시장에도 있습니다. 오피셜 프라이스라고 있어요. 오늘은 57에 시작합니다. 뭐 배럴당. 자, 근데 57에 나는 못 팔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호가를 부르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예요. 나는 58. 저도 급하니까 뭐 56에 팔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그 오피셜 프라이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우디가 무조건 1달러 이상 싸게 했습니다. 왜? 셰일가스 죽이려고. 자기는 단가가 4달러짜리도 있거든요. 사우디 유전은 유전이 아니에요. 우물입니다. 도르래로 계속 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최악은 71년도에 개발한 게 아직도 석유가 잘 나옵니다.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기계 고장 나면 구리수 바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경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그러니까 그냥 셰일가스를 죽이자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1달러 이상씩 받아요. 기준가보다 높게 그래서 계속 올라가. 이해되십니까? 최고 물량 많은 친구가 높게 부르니까 이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별로 없고 다 한번 혁신하는데요. 테슬라는 혁신에 성공했지만 양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차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모델 3가 이제 선풍적 예약을 했는데 배송받은 사람이 연구소 뭐 이런 데밖에 없고 심한 데는 카시트 없이 차가 왔대요. 이해되십니까? 카시트 없이 일단 차가 온 거야. 왜냐하면 승용차가 아니라 무슨 연구소에서 주문을 넣은 건데 그거는 이제 B2B니까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죽 시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탈 거 아닌 거 아니까 일단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한때 지금 테슬라가 뭐 300달러 넘어 있긴 한데 그 쭉쭉 갔던 이유가 그 메가 팩토리 아시죠? 그 배터리 공장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 기가 팩토리, 메가가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오지에 지었어요. 너무 오지야. 그래서 근처에 지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여관방이 빈 방이 없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야. 기가 팩토리 발령을 받았어. 그럼 출퇴근이 4, 50km는 기본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57 구역 있죠. 뭐 외계인이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파나소닉하고 같이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할 줄 몰랐답니다. 얘기가 안 된대요. 회화는 되는데 지금 회화하자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전문 지식으로 얘기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된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사직서 쓰고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차라리 좀 근처에다가 하지. 지금 가면 그냥 사진 보면 진짜 그것만 딱 있고 그 외에는 다 진짜 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거든요. 미국에 얼마나 오졌으면 그 2차선 지방도밖에 없고 그래서 트럭이나 이런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차하면은 길 막힌답니다. 그 길을 못 가고 그래서 이게 생산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문제다. 그래서 차를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니냐는 건데 근데 테슬라가 결국은 해낼 건 같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못하면 결국에는 독일 3사들이 따라올 겁니다. 걔네들 그래도 엔진도 엔진이지만 차를 만들고 품질 유지하는 데는 귀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모터만 자기들 기술로 하면 사실 테슬라가 과연 한두 개의 그 상징적인 모델은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도로를 점령할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BMW 520 시리즈나 벤츠의 E클래스나 이런 그 전 세계에서 양산으로 그 수요를 쳐낼 수 있는 좀 검증된 차량을 계속 양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워낙에 천재니까 어떻게든 하겠지 했는데 제조업은 다릅니다. 우주에 가고 페이팔 만들고 하는 거하고 차를 만드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거 아닌가. 그래도 근데 해낼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시간이 벌어졌다는 거고 어찌됐든 근데 테슬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 시대를 15년 이상 땡겼다는 건 여전히 동의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가장 돈 많이 쓰는 데가 원유 기업입니다. 대체 에너지가 뜨면 요즘에 그런 거 아시죠? 그 마트에 가면 수입 맥주 막 엄청 할인해서 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하이트나 이런 거 되게 안 좋기도 한데 최대 수입사가 또 우리나라 수입 맥주 업체입니다. 어떻게든 돈 벌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가장 돈 많이 쓰는 데가 기름회사입니다. 기름회사인데 이걸 2000년 이전부터 하다가 20년 된 투자를 거의 철수하고 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대체 에너지가 단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고 그리고 원유가 생각보다 가격이 이제 낮아져 있으니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좀 돌아오고 하면 뭐 $60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다 꼭대기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원유에 투자하고 있는 채권을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걸 가지고 미국 경기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이제 그리고 재밌었던 건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해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해킹될 수 있어요. 거래소는 다른 문제니까. 실제로 이건 해킹이 아니라 장난질 친다고 의심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00만 원이 치솟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이 두 개로 나눠지려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채굴권자들끼리 막 알력 싸움을 하다가 근데 기술적으로 에러가 생겨서 그냥 분리하지 말자가 되니까 나눠질 게 안 분리해야 되니까 이제 가격이 치솟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거래소가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접속이 안 되지. 이 가격에 팔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접속됐을 때는 가격이 쭉 빠졌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내 예금이 들어있다가 빠진 거면 당연히 되는데 팔 수 있었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놈의 빗소문은 왜 저렇게 자주 뻗느냐. 팔았으면 현금이 되죠. 현금 인출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도 자기가 거래가 힘드니까 친구 돈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다가 이제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해서 친구 줘야 되잖아. 근데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기꾼으로 멱살 잡히기 일보 직전이라고 글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보통은 뭐 아무리 빨라도 3일 넘게 걸리고 이게 마치 자기 돈 인출하는데 무슨 성은을 베푸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고 답답해서 가잖아요. 콜센터에 창고에 3명 앉아 있어요. 게임방 같은데 3명 앉아 있거든요. 뭐지? 사무실 여기보다 작습니다. 고객들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 두 개가 안 될 거라고 본 건데 전자화폐는 안 된다. 전자자산으로 될 거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대단한 기술은 맞지만 블록체인으로 장난치는 놈들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게 거래소죠.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이 또 터진 겁니다. 또 터진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못 믿는다. 우리 글로 하나 뭐 남겨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건 참 남기기 애매해요. 사기도 아니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이거 애매한 일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초보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이 10개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보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손절 못한다는 거. 손절 못하는 거. 손절 못하는 거. 자, 그러면은 종목 하나 샀는데 마이너스 5%예요. 5%이건 금방 반등 나올 것 같잖아. 그럼 일단 기다립니다. 팔라고 했지만. 그래서 카톡이 와도 잠깐입니다. 예 하고 안 팔아요. 선도부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그냥 바닥인 것 같으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죠. 하나는 원금 회복, 하나는 더 떨어짐.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떨어지면 말을 들을 걸 약간 그 생각이라도 하는데 올라와 버리면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띄워놓은 게 자세를 잘 잡아야 돼. 자세를 잘 잡아야 돼. 근데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손절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아니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다
5종목을 샀는데 3종목이 손절이야. 그럼 빈정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초보들의 한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10개 사가지고 7개를 손절해도 마이너스에 끊으면 마이너스 35고 요거는 20, 30%씩 가잖아요. 여기 저희 뭐 서울 반도체나 이런 것들 실현했을 때 다 20% 넘어가 20, 30%가 됐잖아요. 그러면 타율은 3할이지만 20, 20을 하면 60이죠. 그러면 25만큼 수익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 그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손절하니까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좀 왜 이렇게 이렇지? 뭐 이렇게 딴 걸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손절해봐야 뭐 그냥 버티지 이제 더 이상은 손절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묶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매일 그 엑셀에 올라오는 거하고 자기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무 생각을 안 하시거나 정말 그냥 정말 기계가 되시거나 사면 사고 팔면 팔고가 되든지 그리고 계좌 보지 마십시오. 팔라고 하면 뭐 내가 얼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안 보는 게 능사고요. 제대로 볼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시던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섞여가지고 발이 꼬여서 자빠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분들이 가장 해피한가라고 했더니 역시 인덱스 투자입니다. 저희가 종목을 10개 주면 10개를 똑같이 진짜 다 하는 거예요. 고르지 않고 똑같이 써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는 왜 처음엔 잘 안 하는 이유가 아니 계좌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개로 잘라버리니까 수익 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 계중에 또 들어보니까 또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는 500이 아니고 1000을 사볼까?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려다가 꼬여요. 안 파니까. 네.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쪼개서 사다 보니까 비중은 뭐 들쭉날쭉인 거예요. 묶인 건 20, 30%, 새로 산 건 5%인데 얘는 날라가고 얘는 손절이고 뭐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일단은 자세를 잡는 생각하고 인덱스 투자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일곱시 인덱싱을 하는 거야. 그냥 딱 한꺼번에 10개는 안 사겠지만 10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1억이잖아요. 종목당 최대 1억 해가지고 진입되는 것부터 1억씩 1000만 원씩 탁탁탁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덱싱을 하면 됩니다. 그게 차라리 낫더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고객들 차이에서도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선도반다고 열어보면은 차이가 이게 심지어는 이게 같은 곳에서 정보를 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차이 많이 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선두 그룹이 있고 저기 이미 너무 멀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전화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패턴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인덱스를 해라. 차라리.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3억 정도 되면 종목당 3천만 원씩 10개 들어가면 지금 평균 수익률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강의 조금 길어졌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어차피 잠깐 시간 되시면 앉았다 가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말씀 나누시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